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히포크라테스 청취자 여러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비연 김선욱입니다. 2014년 1월 24일 방송 군더더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 오늘도 나름 특집이거든요. 의사들 총파업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 시국이 상당히 뒤숭숭해서 특집을 또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희구라는 다른 코너 싹 빼고 이슈 내망현 단독 집중 보도입니다. 이슈 내망현에서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의료 민영화 논란까지 뒤섞이면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발음 정말 이슈 내망현 어렵죠? 네, 이슈 내망현. 예, 네,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슈 내망현은 현안 중요한 요즘 이슈들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본다. 뭐 이런 컨셉을 갖고 있고요.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의 책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네, 서로 도와주는 네, 개념 의료하고 같이. 네. 네. 그 몇 주째 뉴스 브리핑에서 다뤄왔던 거와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다른 방송과 똑같으면 히포크라테스가 아니죠. 특별히 초대 손님도 모셨습니다. 일단 광고부터 듣고 와서 구라 좀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 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 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의 이슈를 내시경으로,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살펴볼 초대 손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김대중 교수님,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성인 회장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대중 교수님은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93년도에 연세의대를 졸업하셨고요. 내과를 세브란스병원에서 하시고 펠로우를 거쳐서 일산병원을 거쳐서 2003년에 아주대학교 병원의 내분비 대사 내과에 가셨습니다. 교수 되신 지 벌써 이제 12년째 되셨군요. 네. 네, 아주 중후해 보이십니다. 네. 저거 되셨어요? 정 교수? 테뉴어? 예, 올해 정 교수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주로 이제 당뇨병, 비만 이런 쪽을 진료를 하십니다. 장성인 회장님은 2007년도에 같은 연세의대를 졸업하셨네요.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문경시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을 했고 세브란스병원 인턴을 거쳐서 현재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실에서 전공이 이제 3년 차가 되는 거죠. 2014년에. 네. 네. 그리고 현재 2013년 지난해 9월부터 제17기 대전협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연세의대 동문이라는 것은 공통점인데 어떻게 뭐 김대중 교수님하고 장성인 회장님을 한 자리에 모신 이유가 뭐죠? 네, 김대중 교수님의 숨겨진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김대중 교수님은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파업까지 했던 2000년 의료대란 당시에 그때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아, 네. 직책이 똑같네요. 네, 그래서 14년, 그러고 보니까 네, 같은 대학 14년 선후배지간이기도 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도 14년 선후배지간이군요. 네, 그러니까 요새 분위기가 14년이 흘렀지만 과거로 회귀해서 똑같은 현상이, 유사한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 최근 들어서 2000년 당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2000년하고 2014년. 현재 지금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고요. 현재 이 상황을 보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99년 11월 30일에 장충체육관 집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지금 2013년 12월 15일 집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를 넘기면서 시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모시고 2000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요즘 시국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전공의 문제들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지고 또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저도 2000년 당시에 의학분업대 정책자문을 좀 해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김대중 선생님도 교수님도 이름이 낯이 익습니다. 결국에는 2000년 때 하고 지금 하고 결국 전공의들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과거에 겪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는 뭐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 초대 손님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대한전공의협의회라는 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현재 장성인 회장이 17기 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김대중 교수님은 지금 3기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1기, 2기 회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김대중 선생님부터 좀 풀어보실까요? 그때 대전협의라는 건 어떻게 초창기에 생긴 겁니까?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 사실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것도 뭐 법정에서 하시는 말씀 같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네, 가물가물합니다. 예, 아마도 제가 이제 3기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저보다 2해 먼저 이제 전공의 협회장들이 좀 모일 필요가 있었던 그 당시, 그러니까 98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세브란스 전공협회장을 하던 내과의 이준구 선생님이 아마 지금 1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처음 만나자 해서 이제 모임이 시작됐고, 그 다음 2기는 사실은 불명치는 않은데 한양대나 서울대나 이런 데 선생님들이 활동을 좀 하셨었고, 한양대에 계셨던 한상웅, 지금은 이제 한양대 교수가 되어 계시는데 그분을 대략 한 2기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1기 회장은 이준구, 2기 회장은 한상웅 되어 있는데 두 분은 사진이 없어요. 이름만 있고. 3기 회장 김대중부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장 회장님 두 분 사진 구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좀 옛날 사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그 빈칸 좀 채워보시죠. 사무국에 업무 지시에 올리도록 하죠. 회장님 포스인데 업무 지시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1기, 2기는 어쨌든 몇몇 병원들의 전공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뭔가 이런 논의를 했던 굉장히 좀 느슨한 형태였다면 3기가 되면서 좀 이게 또 좀 형태를 갖추게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그 당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의학분업 그런 시국 속에서 모임이 아주 응집력 있게 모이다 보니까 이거를 대한전공의협회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이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제가 1기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앞에 선배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따져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3기 회장이다, 이렇게 카운팅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네. 그 회장은 누가 시켜줬어요? 그 히스토리도 상당히 참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사실은 아까 지금 박쌤이 굉장히 느슨한 구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99년도에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전공의들은 전혀 모이질 않고 각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협의회장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모여서 이 시국을 좀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모인 게 한 6개 병원 전공의 협회장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저하고 이제 순천향, 한양대, 서울대, 그리고 다른 데 어디 한두 군데 더 모였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제 시국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대표를 좀 뽑아야지만 앞으로 이제 의협이랑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누게 될 때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당시에는 사실 서로 전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굉장히 좀 상황이 복잡한 이런 것이어서 그때는 공동대표를 사실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양대, 순천향 아마 세 분이 공동대표를 하는 것으로 그냥 호프집에서 맥주를 호선이었군요. 호선. 예. 호프집에서 선출하는. 부딪히면서 아마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냥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3명이 어떻게 공동대표를 회장을 할 수 있느냐. 한 명으로 정해라. 뭐 그래서 그냥 떠밀려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왕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한 거네 말하자면은 그 민초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왕들끼리 모여서. 그럼요. 간접 선거. 그러면 요새 전공의들은 어떻게 회장을 뽑나요? 회장 후보 지원을 받아서 후보자가 등록이 되면은 한 2주 정도에서 한 달까지 이제 그 각 병원 전공의 협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미리 이제 그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직접 그 전공의들한테 이제 선거를 할 수 있게 각 병원마다 그 투표함을 둬서 그걸 완전 직선이군요. 예, 완전 그러니까. 직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 모아 갖고서 개표식 할 때 이제 한꺼번에 개표를 하죠. 경쟁도 하나요, 그러면? 글쎄요, 뭐 지원자가 있으면 당연히 경쟁을 할 텐데 네, 지원자가 있나요? 지원자가 단독 출마. 거의 다 단독 출마였던 것 저는 같아요. 단독 출마였고요. 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누가 경쟁자가 있었다가 중간에 이제 뭐 사퇴하고. 포기하고 네. 뭐 그래서 그 단독 무늬만 민주적이네. 말하자면 그 집행부에서 계속. 예, 그 찬반 투표를 하는 거죠. 예. 네. 찬반 투표. 아니 근데 민주적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 걸걸요, 아마? 아, 그래요? 지금 장 회장도 본인이 첫 번째 그 뭐라 그래요? 후보 등록 기간에 손들어서 등록한 거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저도 이게 후보 등록자가 없으면은 공고를 이제 한 번 더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공고하는 거를 2번 더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떠밀려서. 누가 떠밀었나요? 연세대니까 우한구 회장님이 떠밀었나요? 아니요. 그 외부에서 떠민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손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두 번이나 이 후보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계속 없을 것 같고 근데 네. 제가 그 17기 지금 회장인데 16기 때도 이제 대전협에서 이사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공의 특별법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게 그래도 좀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이제 요걸 안 맡게 되면은 기회가 좀 아까워서 제가 요것만 하려고 회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옆에서 우리 송수연 PD가 막 뒤져보더니 12대 때 한번 경선을 했던 기록이 있다고. 네. 하여튼 최근 한 5, 6년 동안은 역시 아무도 또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김대중 회장님이 될 때나 그 좀 이후에도 사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해보겠다고 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사실은 제가 그 이후로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아가지고 2001년 이후로 어떻게 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의 회장을 뽑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때도 본인도 아까 떠밀려서 사실 뭐 모인 김에 아니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공의협의회라는 게 말씀 잘하셔야 되기 마치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그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느낌으로 보여줄 수 그때 당시에 그 의협의 수장이셨던 뭐 김재정 회장님이라든지 신상진 회장님하고 어떤 뭐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도와줘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아니죠. 전혀 인연은 없었고요. 아마 뭐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의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학생에 가까운 의사다. 이렇게 아마 그 당시 느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당시의 전공의들의 요구는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가서 의사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으니 이 환경을 좀 제대로 만들어 달라 하는데 이제 그런 입장으로 모였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전공의들이 열심히 했던 거고요. 뭐 누가 꼭 그거를
유도했다든지 아니 의료대란 전에는 사실 전공의 협의회 뭐 1기, 2기, 3기까지 다 해도 의사협회나 뭐 병원협회나 이런 기성의 조직들하고는 거의 아무 관계도 없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만날 일도 없었고요. 예, 전공의들이 이제 주로 관심사들은 그런 뭐 전공의들의 뭐 복지, 네. 그렇죠. 뭐 수련 환경 개선, 수련 환경 한마디로 지금도 나오는 그 예, 얘기. 의국이 너무 열악하다, 예, 또는 휴가를 뭐 심지어 하루도 못 쓰는 전공의들도 많았고, 네. 1년 내내 당직을 쓰는 그런 전공의들도 많았던, 그리고 월급도 사실은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뭐 그때 그런 얼마였어요? 월급이?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인턴을 시작할 게 96년인데 그때가 한 90만 원대였고 인턴 중반이었나 레지던트 1년차 때가 아마 100만 원을 넘어가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턴 연봉이 그래서 제가 인턴할 때 한 300 받은 것 같은데 평균 3배 이상 올랐군요. 14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거.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르지 더 않았을까요? 올랐나요? 예, 예전에 워낙 네. 낮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의사들의- 선배님들 덕택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의사들의 평균적, 그러니까 전문의들의 연봉은 네. 14년 전하고 비교하면 별로 안 늘거나 뭐 정체된 수준, 뭐 물가 인상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라면 네. 전공의들의 임금은 굉장히 많이 그러게 올라가는. 부럽습니다. 저는 그 14년 전 수임료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잘 풀린 거 아니 그나마? 요즘 다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잘 변호- 풀렸어요? 변호사가 너무 늘어가지고. 네, 예. 자, 그러면 그때 우리 김대중 교수님, 그때 전공의 협의회장님께서 그 병원을 박차고 한 달 정도 파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죠? 한 달 더 했죠. 한 달. 한 달씩 2번, 3번 하지 않았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다 안 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장충체육관에서 모임을 했다는 얘기, 집회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11월이라고. 11월 30일. 예. 그러니까 네. 99년 11월이라고 그렇죠. 그랬죠. 그거가 있은 다음에 모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성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전공의들은 몰라. 그냥 모르고 있다가 네. 이상하다, 이거 우리도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모였던 걸로 지금 기억이 예. 나는데, 그러니까 아마 빠르면 11월 12월 요때 처음 다시 한번 모였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파업을 한 거는 언제죠? 6월인가? 네, 좀 꽤 한참 더웠을 때, 지나서. 더웠을 때였던 것 예,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제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 저도 뭐 지금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월 초순, 중순경에 처음으로 이제 뭐 반나절 휴진 이런 거를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4월쯤엔가 한 2, 3일짜리 휴진을 또 했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 흘러갔었죠. 그러다가. 그때 전공의협회도 지금 기억하기로 4월 1일이었는지 4월 첫 주였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서울대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공의들이 모였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전공의들의 첫 번째 집회라고 할 수 있는데, 단체 행동이죠, 한마디로. 네. 뭐 전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전국에서 모였죠. 모였던 전국에서 거죠. 아마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 같은 거였죠. 한 2, 3천 명 모였나 봐요. 전공의만. 전공의들이. 그때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청년의사 신문에도 일면 사진만. 사진. 네. 서울대병원 어디 높은 데서 이렇게 네네. 환자들 닌겔병 들고 기억납니다. 구경하는 거, 의사들이 가운 입고 쫙 지금 모여있는. 서울대병원 아시는 네. 분들은 지금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 본관 가장 메인 빌딩 바로 앞에 지금 주차장이랑 화단이 있는 그 전체 공간에 전공의들이 다 가득 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가 4월이었군요. 그때가 4월 초였고요. 그때가 이제 처음 그런 시위를 한 거죠. 그때 상당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전공의들마저 움직이는 게 뭔가 심각하다. 네. 사회에서도 그게 주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동력, 계기 이런 건 뭔가 선배 의사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전공의들 자체로부터 왔다고 보는 거죠. 지금 기억이 어떻게? 지금 얘기가 가물가물? 그때는 사실은 의약분업, 그 약사법 개정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사실 전공의 협의회장님 김대중 협의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수련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 수련 환경 개선으로 모이긴 했는데 네. 초창기에. 그러다가 11월 30일 장충체육관 집회 이후에는 예.
전공의들도 그 의학분업 약사법 문제에 물론 이제 예, 가기 맞습니다. 시작했다는 그런 거죠. 그 당시 사안이 이제 현안이 약사법 개정, 의학분업 시행 뭐 이런 거니까 그 약사법이라는 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 이거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했었던 거고 네. 그 당시 기억해 보시면 아시지만 전공의와 또 의협하고 입장이 조금 달랐어요. 병원은 또 더욱더 달랐고 그렇죠. 뭐냐면 의학분업을 하되 뭐 병원이나 일부 의사들은 또 선택분업을 하자고 또 일부 환자들이 선택하게 해라. 그렇죠. 예, 병원. 이런 주장도 네. 사실은 했었고 반면에 전공의들은 좋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 명제가 맞는 거라면 완전 의학분업을 하자. 대신에 이번 기회에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많은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다 쏟아놓고 다 한번 개선책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예.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파업이라는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는 6월이든가 7월이든가 좀 더울 때였는데. 예, 아마 6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거 6월. 판결문이 있어요. 네, 네. 이 파업하셔가지고 네. 그 파업의 수괴가 이제 김재정 전 회장님. 그래서 업무 방해죄로 전공의들이 그 근무를 안 하게 시켜가지고 그 지령을 받아서 우리 김대중 전 지령을 받아서. 예 회장님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또 하부 전공의들한테 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했다. 그때 그래서 병원에 김재정 전 회장님 변호인단 네, 중에 한 분이었나요? 예, 김변희? 제가 그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모르는데 그 판결문에서 본 이름이고. 예, 뭐 기억이 남는 건 결국에는 업무 방해를 하셨던 분들 이렇게 기억이 남는 거죠. 네, 하여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파업을 이제 동참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네. 그 파업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기억에 남는 일들. 뭐 했어요, 밀린 잠 잔 이제-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하루 이틀이지 그 다음에는 네. 뭐 할 게 뭐 있어요. 일부 이제 당시에 뭐 전공의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좀 휴가도 가고 뭐 이런 생활도 했지만 대개는 이제 단위 병원별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있었던 세브란스 병원만 보면 제가 사실은 의협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활동을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전공의들이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 의료 제도에 대해서 또는 어떤 앞으로의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를 누가 발제를 준비해 와서 발표를 하면 자료집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서로 토론회를 하고 네. 뭐 이렇게 가면 좋겠다. 뭐 거기서 아주 그 건설적인 방안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을 매일매일 모여서 했던 걸로 네. 예, 그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아침에 모여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이제 그런 교육, 학습, 뭐 으쌰으쌰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를 이제 예, 단합을 예. 뭐 높이고 이런 거를 이제 하고 네. 저녁엔 집에 갔죠. 당연히 당직은 집에 아무도 안 갔겠죠. 서고. 예.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전공의들이 굉장히 그런 파워풀하게 결집이 되니까 병원에 있는 교수나 또는 전임의 펠로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다. 병원은 우리들이 맡아줄 테니까 니네들이 좀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싸워주고 또 좋은 얘기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밀어주는 관계. 그렇죠. 예. 예,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움직일 수 있었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나갑니까? 그 환자를 지금- 놔두고. 지금 만약에 2014년에 전공의들이 파업 움직임을 보이면 이제 교수님 됐단 말이에요. 이제 병원은 내가 지킬 테니 니네는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저희가 변론을 했던 것 중에서 뭐냐면 업무가 방해됐다는데 네. 사실은 그 전공의가 빠진 공백을 펠로우라든지 교수님들이 많이 메꿔줘가지고 의료 사고가 오히려 줄었다. 예, 그런 이런 얘기도 결과가 있었어요. 나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때 하고 있었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사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뭐 아무도 없이 혼자 뭐 예를 들면 환자 소변줄도 넣어야 되고 교수들이. 수혈도 직접 해야 되고 모든 거를 자기가 처방 내고 자기가 다 시행하고 네. 교수들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전공의들의 고마움을 더 많이 느끼게 돼서 뭐 처우가 더 개선되고 그런 건 없었나요? 글쎄요. 처우 개선을 교수님들이 해줄 수는 없거든. 네. 병원장이 해야지. 근데 처음에 전공의들이 파업을 워낙 길게 했잖아요. 몇 달에 걸쳐서. 근데 초반에는 전공의들만 나가고 전문의들은, 그러니까 펠로우나 교수들은 다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펠로우 정도만 남고 시니어 교수들도 다 손을 놓았던 적도 있잖아요. 후반부에는. 지금 기억해 보면 그 당시에 그 교수협의회, 지금도 물론 교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 그 명칭이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수협의회가 있었고, 당시 교수협의회 의장이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교수협의회도 나름대로 또 모여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는 전임의는 전임의대로 또 협의회가 구성이 됐었고, 당시 그랬죠. 요즘 파업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요즘 이제 그 펠로우들이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공의하고 교수들은 나가고 임상조 교수하고 펠로우만 남아서 병원을 지켜야 될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번에 시험 본 4년차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4년차 중에 이제 펠로우 할 4년차들. 자, 잠깐 너무 지금 장성현 회장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요즘 대한전공의협의회 분위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때요, 요즘은? 얼마 전에 저희가 임시총회를 했거든요. 1월 19일 날 임시총회를 했는데, 이때 안건이 3가지였습니다. 수련 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개정안으로, 80시간 근무를 1년차부터, 인턴과 1년차부터 당장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같은 고시 개정안에서 전공의 유급을 의미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유급으로서 인터넷상으로 널리 퍼지면서 전공의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지금 그 의사협회에서 이제 대정부 보건의료 바로 세우기 투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게 전공의 내부에서도, 그리고 전공의가 아닌 외부나 언론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안건으로 해서 그 임시총회를 열었는데요. 그 3가지 안건이 다 할 얘기도 많고 나름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하나씩 좀 나눠서 해보죠. 세 번째 거부터 좀 해볼까요? 어차피 약간 좀 시국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 집행부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 번째 안건, 대정부 투쟁 관련된 안건이 그래도 현장에서 전공의들한테 비교적으로 이제 첫 번째 수련 환경 개선에 관한 안건보다 관심이 적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안건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할 때 이제 많은 전공의 대표들이 이제 올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래서 그때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줘야 힘이 되든 아니면 이제 바깥쪽에서 볼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대표성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미끼 상품이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이게 근데 미끼 상품이라는 게 누구를 낳기 위한 거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세 번째 게 미끼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괜찮은데? 네. 선배 의사들한테는 세 번째 게 미끼가 되어서 1, 2번을 어떻게 해줄게.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세 번째 거에 관심에 많이 갖고, 요 임시총회가 이제 세 번째 거를 위한 거다라는 이제 시선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희가 느꼈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고 또 이거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할 때는 첫 번째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첫 번째 게 가장 관심사였고, 세 번째 거가 이제 가장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요 첫 번째 걸로 인한 응집을 세 번째 걸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협이나 의사사회 내부에서 필요했었던 연결고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청취자들은 아마 역시 세 번째 거에 제일 관심이 많을 거기 때문에 1, 2번도 좀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결의 상황이 뭐예요? 그 19일 날 결국 그 총파업 투쟁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의 첫 번째 결의한 거는 이것에 이제 참여할 거냐 말 것이냐 요것이었고, 두 번째는 참여를 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였습니다. 이게 19일 날 저희 임시총회를 했는데 1월 15일 날 그 의협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의협에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파업이나 투쟁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고, 이제 그 로드맵을 가지고 전공의 대표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이 로드맵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할 수 있겠냐 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9일 날 그런 그 임시총회를 갖게 됐었던 거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근데 15일 날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로서도 이거를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결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될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때 지금 현재 집행부가 이제 사퇴를 하고,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행부가 사퇴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이것만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해서 참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첫 번째 안건이 이제 수련환경 개선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전협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 집행부가 사퇴를 하면은 그 앞에 의결했던 거라던가 논의되고 있었던 게 비대위에서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가기 때문에 네. 대전협 집행부가 유지가 되고 이 비대위가 출범하는 거는 별개로 해서 이거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위임이 돼서 한다. 요걸 가지고 또 그 표결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기로 됐나요? 예, 그래서 사퇴는 못 하고, 예, 비대위는 따로 꾸리는 예, 걸로. 출범을 하되 이제 그 자리에서 비대위의 위원장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바로 출범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대표들이랑 대표가 아닌 또 전공인들도 몇 명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을 만큼 생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원 기간을 받고 있는 중인 거죠. 대전협 회장을 할 사람 손들라 그래도 아무도 안 되는데 비대위원장 할 사람을 손들라 그러면은 있겠어요? 그날 아무도 손 안 들었다는 거죠. 예, 그날은 일단 없었고요. 그래도 이제 요즘 뭐 SNS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활성화되고 유명한 사람들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 중에서 전공의 중에? 예, 그렇죠. 전공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지원한 사람은 아직은 없고. 근데 의사협회는 보니까 의사협회 회장께서 직접 비대위 위원장 겸직해서 양쪽 다 뛰던데, 대전협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나 봐요? 일단 제가 생각이 없고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생각이 없고요라는 게 평소에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비대위 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평소에 예. 생각은 있는 사람이죠. 저는 분명히 이게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게 그거에 대한 뭐 제가 맡아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뭐 제가 뭐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강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만, 그럼 저도 저지만 그 자리 자체도 더 강경한 사람이 맡아야지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비대위원장을 맡기에는 덜 강경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온건파다. 온건파라기보다는 무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또 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은 남아서 그 유급 문제라든지 수련 환경 개선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고, 대정부 투쟁을 좀 맡아서 해주실 비상대책위원이 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적극적이신 분이. 그런 비대위가 꾸려지면 뭐라 그럴까요? 그 투쟁에 관해서는 전권을 위임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총회에서 그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시 말할 투쟁하기로 의결이 됐어요. 대정부 투쟁하기로. 대정부 투쟁 의협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기로 의결이 됐고, 네. 이제 동참을 할 때 그 비대위가 출범이 돼서 이제 우리 대전협 집행부와는 별개로
그걸 이끈다, 투쟁을 이끈다 이렇게 의결이 된 거죠.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는 그것에 비대위가 한다. 대해서는 이제 비대위가 아무래도 지금 의협 비대위나 뭐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 전략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의협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끝에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전공의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예전에 우리 지금 오신 김대중 전 의장님, 회장님 때는 이게 뭐 잘못된 의학분업, 뭐 약사법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공론화됐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분을 샀었는데 과연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의사협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내놓은 이슈가 과연 그 2000년대의 그 문제점만큼이라도 파괴력이 있는 건지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그 전공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2000년 당시의 그런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2000년 때 고3이었어서 그 파업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비교하기는 좀 힘든데요. 지금 현재 세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원격 진료, 두 번째가 그 영리 자법인 설립 관련된 거고, 세 번째가 그 뭐 여러 가지 부당한 의료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전공의들이 저랑 같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세 번째 거가 예전부터 쌓여왔었던 부당한 어떤 대우라던가 아니면은 또 굉장히 희생적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굉장한 어떤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들어서 많은 이제 홍보가 이제 의협 쪽에서도 되고 있고 하지만 일선의 전공의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동참에 대해서는 이제 세 번째 이슈가 굉장히 전공의들이 쌓여왔던 걸 느껴왔던 거, 선배들한테 들어왔던 거가 있기 때문에 동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00년에 고3이었던 분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0년의 의학분업 이슈하고 현재 이 원격 의료 뭐 자법인 허용 이 이슈하고 김대중 교수님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절박함 혹은 뭐 그 이슈의 어떤 크기 이런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당시로 치면 99년 같은 상황이죠. 전공의들은 사실은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선배 의사들, 뭐 의협을 중심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고 개원가 중심으로 그런 딱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이런 문제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장 회장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전공의들도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의학분업이 진짜 필요하다면 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원이들은 당시에 의학분업 절대 반대, 의협 입장은. 그렇지만 전공의들의 입장은 진짜 그게 선진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라면 하자, 좋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하자. 그래서 당시 기억해 보시면 대체 조제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약의 동등성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생동성 실험을 제대로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원리 원칙을 따져서 하려면 해라. 뭐 이런 입장이었고 우리 장 회장 얘기하신 것처럼 그 환경, 그 상황 안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부당한 의료 제도라든지 부당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안에서 공론화하고 뭔가 좀 발전 방안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사실은 상통한다고 보고요. 아마 조금만 더 시기가 지나가고 이 투쟁이 조금 불이 붙게 되면 당연히 전공의들이 그런 문제를 치고 나올 겁니다. 분명히. 결국에는 2000년하고 2014년도하고 먼저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딱 당기는 거는 뭐 법 내지는 하나의 이슈, 원격 의료라든지 약사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단편적인 이슈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화약고가 돼서
이게 딱 터져가지고 그 밑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억눌려 왔던 모든 불만들이 이제 팍 같이 타오르는 게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지금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2000년에 의사협회하고 전공의 협의회하고 또 협력하면서도 약간 갈등 관계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한전공의 협의회하고 의사협회하고도 그런가요? 협력하면서 갈등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냥 갈등이에요? 아니면 아주 협력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협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이제 기존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협조한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 이건 너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런 정도의 이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게 뭐 그렇게 큰 갈등이냐라는 느낌이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런 건 안 해요? 제가 술을 안 했어요. 밥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선 말꼬를 트기 위해서 예전엔 어땠습니까? 결국엔 이게 이제 의사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면 전공의 협의회장님하고 의협회장님하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들 채널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얘기가 또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 당시에 이제 대전협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아예 일찌감치 병원을 나왔기 때문에 대략 한 3월 내지 4월부터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천동에서 일했어요. 예, 의협회관에서 상주를 했었고 아침에 뭐 출근을 그리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의협 안에서도 집행부가 있었고 그걸 이제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항상 만나서 같이 논의하고 뭐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런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약간의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3, 4월은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파업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의사협회 회관으로 아침에 출근을 했단 말이죠. 김대중 선생은. 그때 본인 말고 딴 사람들도 몇 명 더 있었죠. 글로 출근하는 전공의들이.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그렇죠, 다 해봐요. 그렇죠. 전문의 시험 볼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수련 기간 모자라는 거예요. 글로 갔으면. 아,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병원 측에서 혹은 과 차원에서 이렇게 용인이 됐나요? 그때는? 뭐 그 당시에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제가 이제 4년차 저 같으면 이제 내과니까 내과에서 4년차면 당시에 이제 한 과에 전공의를 다 담당하는 취프 역할을 하는 건데 네. 한 분과에 제가 그때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저는 이제 앞으로 출근은 못 하겠습니다. 이게 이러이러하니 제가 의협으로 앞으로는 출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4년차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너는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열심히 가서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당시. 지금 아주대병원에 내과 치프가 다음 달쯤에 와가지고 교수님 전 의사협회에 가서 이 투쟁에 선봉에 서야겠습니다. 그럼 어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긴 한데 네. 꼭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변호인을 선임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런 걸 결정해 줄 만한 위치에 사실은 있지 않은데 그때 교수님도 그럴 위치에 안 있는데 보내준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공의들은 의협에 뭐 누가 상주하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일단 저는 상주하지 않고요. 네. 지금은 사무국원들만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때는 그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SNS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얼굴 보고 아침 밥 먹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아날로그식 방식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노스페이스? 노환규 회장님이 하시는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들이 전달이 되나요? 저희 요즘 이제 카톡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네. 네, 카톡으로 일단 집행부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임시총회를 했을 때 모였던 그 대표들도
또 이제 밴드라는 걸 통해서 네. 저희 지금 커뮤니케이션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안 해요? 페이스북은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지금 근데 그 각 병원의 전공의 협의회가 어느 정도나 조직이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제가 회장 선거를 할 때 통화를 한 전공의 대표들이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군데 이상 전공의 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총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전공의 협의회는 있지만 저희랑 또 교류가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 중에서도 새롭게 저희랑 이제 연결이 된 곳도 몇 군데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김대중 교수께서 얼마 전에 노스페이스 아니고 김대중 페이스북에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2001년도에 쓴 글이라면서 이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조금 길어서 저희가 약간 줄였습니다. 본인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 글을 저희가 이렇게 출력해서 갖고 있다는 거를 요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의사들의 함성이 생각난다. 6월과 10월에 대대적인 파업을 감행하면서까지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의 현행 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외쳐댔던 기억이 생생한데 의사들의 투쟁이 잠잠해진 지금 연일 신문방송에서는 의료재정의 파산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사 달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의보수가를 인상해준 게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들 떠들고 있다. 야당은 연일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의학분업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고 책임 없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사과까지 하고 있는데 누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의사들은 왜 그렇게 조용한가? 연일 문제의 근원은 잘못된 의료수가 인상이며 마치 의료재정 파산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유도되고 있는데 의사들은 왜 가만히 있는가? 일부 의사들은 작년 투쟁의 성과로 수가가 현실화되어 너무 행복한가 보다. 개원과 여건이 좋아져서 너도 나도 개업으로 몰려 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몸값이 2배까지 오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2년 정도 경기가 반짝할 거라는 전망을 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는 우물한 개구리식 사고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의 진료 여건에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은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의 의료보험 제도에 있다고 조금이나마 이해했기 때문에 의료수가 인상에 동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의사들은 그에 부응해 어떤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여전히 3시간 대기, 3분 진료에 시달리고 약국에 가서 또 시달리는 국민들이 불만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의사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더욱 적정수가, 적정급여, 적정부담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하루 100명씩 진료하면서 어떻게 수준 높은 진료를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의료재정의 파산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가장 원칙대로 풀어갈 수 있는 집단은 바로 의사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가치평가와 육성, 통제, 규제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 일에 의사 집단의 대안과 주장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그 과정은 철저히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여야 한다. 더 이상 반대만 하는 집단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질 줄 아는 의사 집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자, 지금 들으신 글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김대중 교수께서 내과학 교실 펠로우 시절에 2001년도에 썼던 글인데 이거 갑자기 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지금 희구란가요? 네. 네. 여기에 이제 나와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당시 사실은 조금 제 개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당시에 사실은 제가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굉장히 페인풀한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그래서 굉장히 잊고 싶었던 그런 측면들도 많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이후에 전공협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사실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거의 10여 년을 보내왔는데 당시를 회상을 하고 당시 얘기를 좀 해드리려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좀 찾아야 돼서
제 컴퓨터를 뒤지다 보니까 우연히 이 자료가 예, 2000년 자료는 없었나 봐요. 2001년에 쓰신 글을 올린 걸 보니.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너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간 때문에 조금 줄였는데요. 원본은 김대중 교수 페이스북에 지금도 가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조용한 의사들이여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지난 12월 15일 날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집회가 열렸을 때 김대중 교수님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의협신문에 조그맣게 인터뷰도 났어요. 네. 예, 참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셨나요? 아니요, 저 혼자 갔습니다. 너무 추운 날이어서. 자, 그때 그 집회 현장에서 정말 솔직하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궁금해서 찾아간 건데 조금 당황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도 생각에 그 연속선상에 있지만 의사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뭘 해주길 바라는지, 정부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걸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특히나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당시 구호에 의학분업 반대 이런 구호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지금 굉장히 정말 2만 명 이상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 의사들을 이 지도부가 잘못 이끌었다가는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를 받고 흩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조금은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원격 의료라든지 영리병원 반대라든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목표로 총파업까지 이제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상당히 이제 예민한 문제고 의사들 중에도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시 의학분업 2000년도 의학분업 때도 생각들이 많이 달랐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그 현안이 되고 있는 원격 의료라든지 자회사 네.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사들조차도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하는 의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의사도 있고 그 제도가 물론 도입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이득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당시 2000년도에도 결국에 7월 1일 날 의학분업은 시행됐거든요. 예, 그렇죠. 예. 시행돼서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밀어붙일 때 그걸 못 가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조금 방향 전환을 약간의 수정을 하게는 의사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그거를 완벽하게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이 국면에서 그런 어떤 정책 방향, 원격 진료나 자법인 설립이라든지 영리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이 전국에 의사들이 좀 얻어낼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분명히 하고 그걸 같이 접점을 형성해서 얻을 걸 얻어내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딱 이게 답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지금 어쨌든 2000년 이후로 이렇게 의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적이 없었으니까 이 국면은 상당히 호기인 건 맞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건국 이후에 의사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건 2000년하고 지금하고 딱 두 번밖에.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한번 싸움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를.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있는 싸움인데 제가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의사들은 2000년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싸움의 기술이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부는 그때 당시에 둘 다 아마추어였는데 요새 뭐 최근에 뭐 발표도 있었죠. 예.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처 방안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좀 싸움꾼이 돼서 그걸 대처를 하고 있고 굉장히 요새 뭐 신문 보도도 먼저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의사들의 투쟁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의협집행부의 그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는 예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비포 앤 애프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아까 그 여의도에서 느꼈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물론 기술적인 면만 생각한다면 당시는 굉장히 그 조직적이었고 또 집회를 하는 기술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생각해보면 그 학생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투쟁의 히스토리들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집회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슈가 잘 그렇죠. 전달될 예. 거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집중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얻으면 되겠다 뭐 이런 공감대를 탁탁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었고 그런 어떤 학습들이 되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지나면서 그런 게 싹 사라지고 나니까 여의도에 2만 명이 모였는데 그냥 다 딴짓하고 있고 뭐 라면 끓여 먹고 학생운동 있고.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오히려 예전보다 전투력은 더 줄어들었다. 집회하는 거는 하나도 들리질 않고 예. 앞에 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는 음향팀 잘못 아니에요, 그냥? 심지어 엔지니어? 회장님이 네. 좀 그런 일을 한 것도 뒤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라는 건 목에 목에, 예. 그럴 정도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제가 제일 뒤에 서 있었는데 유일하게 뭔 얘기를 하는지 들리는 사람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그 위원장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력 분석을 해보면 안타깝네. 예전에는 돌 좀 던지고 화염병에 맞아서 싸웠던 사람들이 2000년 때는 그나마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꾼들을 어떻게 보면은 데리고 와서 용병을 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누구를 용병이 어디서 용병?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전국 보건 그분 예. 한 분만 와서 연설을 그랬다는 집회를 거예요. 하는 기술을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발표를 하셨잖아요. 발표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부는 그렇게 뭔가 노하우가 많이 생기고 뭐 대처를 옛날보다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집회 기술도 막 떨어지고 아니 정부는 노하우가 있는데 우리는 노한규밖에 없는 거네 그러면 지금 그 멘트 괜찮네요. 예.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는 또 철도 노조랑 한번 싸워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기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하긴 철도 노조가 그렇게 깨지면서 의사협회의 어떤 투쟁 동력, 뭐 투쟁 수위가 좀 낮아졌다, 위축됐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부는 계속해서 이 제도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오늘 뭐 아침 라디오에도 이 방송을 이미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계속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의사들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국민을 우리 편에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제도가 지금 잘 모르거든요. 이 제도가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이런 제도가 당시도 그랬잖아요. 의학분업이라는 거 국민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에서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게 노한규 회장님께서 의료 민영화라는 다소 본인도 동의하지 않는 그 낱말을 차용을 해와서 일단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선택은 어떤지, 예.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괜찮아요. 저는 이제 어차피 개인 의견이야.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의료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모든 걸 다 민간이 공급하는 이런 체계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절대 민영화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뭐 민간 의료기관이 95%라는데 그거를 국가가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는 생각인데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의 그리고 의협의 시각은 사실은 자본주의 하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정, 건강보험의 강제 지정도 풀어달라 이런 식의 그렇죠. 주장들을 많이 예. 해왔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게 의협의 노한규 회장님만의 생각인지 집행부 전체의 생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협의 논조는 상당히 그때하고는 달라졌고 어떻게 보면 그 달라진 지점이 매우 국민들의 생각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심지어 정의당도 손을 잡고 보건의료 노조도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심지어 시민단체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 가고 있다. 그분의 생각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고 그 속내를 모르지만 진심으로 그걸 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젠다 세팅을 어떻게 보면은 좀 잘 활용을 하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단지 그냥 전술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국민의 편에 서서 영리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부추기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네. 이런 방향으로 아젠다를 세팅하고 그 일을 의협이 계속해서 힘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 네. 이거는 지금 장성인 회장 개인 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그 의사협회에서 택한 의료민영화 반대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19일 총회에서 그 사퇴가 됐으면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텐데 사퇴를 못하는 바람에 뭐 정하기 힘들면 안 해도 그 되는데 사퇴는요 그냥 날리는 순간 사퇴된 거예요. 그쵸. 이게 계약이 아니라 예, 단독행위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하면 되죠. 사실 하면 되는 네. 건데 누구의 재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사퇴라는 건 그렇죠, 사실. 근데 하여튼 그럼 사퇴를 일단 못했어요. 사퇴하고서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여기는 그 사퇴서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사퇴는 뭐 그냥 사퇴는 받아줄 예. 사람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안 선언만 하면 한다고 되는 거야? 네, 예. 내일 아침에 대문짝에 우리 보도하는 게 여기 단독 지금 보도. 특종. 네. 장성인 사퇴 끝. 녹화 중 사퇴 뭐 이렇게. 일단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예방의학을 공부하고 있고 아직 학생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아직 전공이지만 예, 진짜 학생인 줄 알면 어떻게 된 거야? 저 보건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예.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김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공공 의료가 뭐 지금 더 많아지는 게 안 되고 뭐 민간적인 게 많아져야 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한쪽으로 제어하는 쪽에서 너무 어느 한쪽에 자유를 많이 억압해서 나오는 부작용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애청자들이 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공공적 의료를 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도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의사의 윤리로서 환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거는 그건 윤리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어떤 수익이 나는 구조들을 만들어는 병원도 있어야 되고 뭐 그 중간 형태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 하나의 의료 민영화 얘기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료 민영화라는 게 굉장히 예민해서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강제 지정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강제 지정이라는 게 과연 이제 정답이냐라는 거는 지금 오랫동안 이제 시행을 해온 지금의 시점에서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라도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은 지금 부작용을 잡을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을 런칭하거나 연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알아서 다 청취자분들이 어떤 의견인지 다 그러니까 새겨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그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그게 공공이 됐든 영리가 됐든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그 사물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부족하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2000년 당시 얘기를 좀 한참 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김대중 교수님이 이 painful memory, 예?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지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긴 하지만, 그때 가장 painful했던 일 중에 하나는 전공의 사회 혹은 의사 사회 내부에서 벌어졌던 그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대중 당시 대전협 회장은 온건파에 속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경파가 그 비대위였나요?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때 일선에서 손을 뗐고 그 과정도 아마 페인풀한 메모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전협도 분명히 내부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거고 전공의 사회뿐만 아니라 의사사회 전체에 다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지금은 옛날보다 더 강경해졌어요? 아니면 더 온건해졌어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좀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6월에 파업이 시작돼서 이제 상당히 뭐, 지속이 됐죠. 사실은 어쨌든 국민들, 환자들한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준 거고, 사실 환자들 중에도 굉장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환자들 마음에도 상처가 됐죠. 예, 상처를 상당히 받았고, 특히 환자들은 더욱 그랬을 텐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생각, 지금 의사들의 문제의식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면, 더 이상 파업을 우리가 하는 거는 무리다. 파업을 지속하는 건 무리다. 충분히 전달됐고 정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였고 당시에 그래서 무슨 특별 담화를 하고 뭐 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뭘 계속 추진해 주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까지 간 상황에서 계속 파업을 하는 건 무리다. 거기서 파업을 정리하고 그게 아마 7월이었던 것 같은데 파업을 중단하고 들어와서 정부가 어떻게 책임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지를 본 다음에 다시 또 필요하면 투쟁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너무 불신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서 중단할 수 없는 감히 중단할 수 없는 어떻게 믿고 중단하느냐. 전공의들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뛰쳐나온 것이 선배 의사들이 다 그거를 호의하면서 나온 거고요. 상당 부분은 내 개인적으로 힐링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전공의로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뛰쳐나와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광장이었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지방에서 막 수도 없이 올라와서 이렇게 의협에 모이고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지도부가 여기서 파업을 일단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었고 당시 이제 제가 이끌었던 지도부는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좀 위험하다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뭐 이런 입장이어서 거기서 이제 충돌이 벌어졌고 그때 이제 무슨 대책회의 같은 데서 저희 지도부들이 이제 다 사퇴를 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는 그런 과정으로 갔었던 거고 그게 그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저는 물론 아까 우리 김변이 얘기한 것처럼 서대문 경찰서에 이렇게 가서 조사도 받았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라는 걸 그때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되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사실은 했어요. 그때 활동한 내용이 전공의들의 소위 처우 개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뭐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수련 제도 이런 것들, 뭐 의료 인력 수급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또 일도 하셨네요. 가서.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사실 그 위원회가 이게 가다가 흐지부지 돼가지고 도대체 지금 남은 게 뭐냐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던데 네.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뭐 무슨 보건 발전 뭐 협의체 네. 이걸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실 굉장히 의사들이 지금 안 믿죠. 안 믿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집중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더. 예. 그래야지 정부가 이 국면에서 상당히 의사에게 많은 걸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격 진료와 이 투자 활성화는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의사 집단이 받아들이더라도 네. 대신에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 예, 아까 얘기한 건 부당한 의료제도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들에서 뭘 좀 개선을 해주면 좋은지 하는 부분들을 네. 만들어가지고 빨리 협상을 좀 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 이게 그래. 굉장히 필요하죠. 예, 그 지금 정부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가가 좀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인 것 같은데. 수가 문제도 제가 아까 이제 페인풀로 한 메모리 중에 하나인데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 7월에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수가를 많이 인상해줬습니다. 인상해줬고 또 당시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 의사들의 굉장히 걱정 중에 하나는 불편해서 병원에 안 올 거다. 이 논리였어요. 얼마나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으로 가느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그냥 추측이죠, 추측. 그게 확률이 몇 %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손실되는 만큼 수가를 진찰료를 뭐 인상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수가를 보전을 해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개원가는 사실 굉장히 당시에 일시적인 호황을 누리게 되죠. 예, 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썼던 글에도 나오지만 그 이후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의사들이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얻었어야 하는 많은 어떤 정책적인 과제들을 계속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력은 사라지고 그 힘은 사라지고 그냥 진료실로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수가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정책들을 바꾸는 것이 그 돈 조금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럼요. 건데 예. 지금도 또 그럼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수가라고 하는 부분도 매우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네. 의사 집단 안에서도 병원 다르고 의원 다르고 의원도 과마다 다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 정부에서 또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투입을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이런 측면인데 그걸 막연하게 지금 수가라고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산부인과 없는 뭐 시군이 많다. 또 뭐 응급의료 체계, 중환자실 체계, 뭐 별의별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어디에다가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할 건지를 사실 의사 안에서도 지금 합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김대중 교수님은 어찌어찌 하다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됐고, 그 이후에 전공의들을 대거 이끌고 강력한 파업 투쟁에 선봉에 섰었고, 그리고 한 달 아마 넘게 지도부를 이끌다가 그 파업 투쟁을 이끌다가 요 정도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가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서 자리에서 이제 물러났고 사퇴죠, 형식은. 잘린 거라기보다는 그냥 던진 거였죠, 아마. 뭐 자연스럽게 하여튼, 사퇴 겸 잘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회장에서 물러났고 그로부터도 파업은 한 2달 가까이 더 지속이 됐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아쉽다거나 후회된다거나 요건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혹시 없나요?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파업이 지속되면서 더 얻은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는 측면인데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많은 전공이나 의사들은 그 어떻게 보면 한 분을 어떻게든 털어놓는 그런 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원 없이 그 안에 다 털어놓고 흩어진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11월 달에 이제 결국 파업이 끝났는데 2000년에 그때 전체 회원 투표를 했었어요. 인재 파업을 그만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근데 그 투표에는 전공의들의 표는 뺐습니다. 전공의들은 파업을 투쟁을 계속 하자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걸 뺐어요.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계산했거든요. 근데 제 숫자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51대 49가 나왔어요. 51이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거의 1년을 강력한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사의 절반 그리고 전공의들의 한 3분의 2나 뭐 4분의 3이 더 싸워야 한다라고 할 만큼 그때 2000년의 의사사회의 정서는 정말 뜨거웠다. 이런 생각이 옛날 생각이 저도 나고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참 미적지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미적지근하긴 한데 이제 네. 이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아직은 미적지근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한두 달 지나면서 어딘가에 뭐 아까 누가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곳곳에 지금 화약은 놓여 있는 막 기름은 막 뿌려져 있는 상태라서 성냥불이 어디에 혹시 누가 떨어지면은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아까 세 가지 이슈 중에서 지금 3번만 한 거잖아요. 1번, 네. 2번은 한꺼번에 좀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자, 장 회장님, 그럼 이제 마지막부터 얘기하셨는데요. 첫 번째, 그 수련환경 개선하고, 두 번째, 유급제도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전공의들의 어떤, 느끼는 어떤 그 감정들은 어떤가요? 제가 추가로 좀 질문 하나 더 하자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의료계에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수련 시간을 일주일에 8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공의들이 지금 반대한단 말이에요. 왜 반대하지? 일을 조금만 하라는데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답을 그렇죠.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80시간이라는 어떤 그것이 뭐 정부가 뭐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전공협의회가 포함된 그 수련 환경 개선 TF에서 도출된 8개 항목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서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현실에서 실행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그 권한을 위임한 병협이나 아니면은 병협에서 이제 TO 같은 걸로 조절이 되는 각 병원들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전혀 분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80시간을 하게 되면은 80시간보다 많이 일을 하던 사람들, 지금 이 80시간은 1년차와 인턴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1년차와 인턴들이 80시간 이상 하던 거를 결국 이제 아무런 자원 투입이 없으면은 그 남는 시간들을 뭐 2, 3, 4년 차들이 9년 차들이 나눠서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결국은 80시간을 위해서 그 2년차 같은 경우에는 1년차 때 희생했었던 거에 대한 보상 같은 게 전혀 없이 계속해서 이제 2년차가 돼도 또 3년차가 돼도 4년차가 됐을 때도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받는 연차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병원 협회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서는 니네가 원해서 했었던 거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힘든 거를 분담할 생각이 전혀 없고 더 비난을 하는 거죠. 니네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이제 전공의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병원과의 관계가 좋아서 병원에서 어느 정도 분담해주고 또 나라에서도 또 어느 정도 그 부담을 분담해주고 이렇게 가면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무조건 이제 가장 약자인 전공의한테 던져놓은 거죠. 그 어떤 방법적인 면을 더 자원 투입 없이. 그러니까 고참 병장대도 똑같이 2등병이랑 똑같이 일을 그쵸. 많이 해야 되는. 그럼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던 좀 쉴 거라고 생각했던 고참 병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오고 부대에는 더 인력 투입 없고 예. 알아서 그 병들끼리 알아서 해라. 특히 또 이제 그 4년차 때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몇 달 정도 갖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80시간 일을 하게 되면 너희는 이제 그런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아예 부분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공이 굉장히 억울하게 되는 거죠. 80시간을 계속 처음부터 누리던 사람들은 1, 2, 3, 4년차 때 그 80시간 이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1, 2, 3년차 때 일을 하느냐고 전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것은 전공의의 잘못이 아니라 그 병원이 수련 기관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부하지 못한 거를 액티브하게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라 자율학습하는 기회를 주는 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성으로 이제 쓰인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확정은 된 건가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제 그 고시 개정안이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났고요. 근데 그 신인평가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모든 준비가 돼서 결국 전공의들이 이게 와닿은 이유는 자기가 각 치프들이 자기 이름이 들어간 당직표를 써서 올려야 됐습니다, 이미. 그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그 텀의 스케줄표를 짜는데, 그거부터. 그러면 그 고시라든지 이 규정은 1년차 내지는 뭐 인턴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경과 규정을 두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새로 시작하는 인턴하고 1년차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현재 1년차가 대박이구나. 현재 1년차도 대박이고 지금 아마 3년차는 그래도 좀 덜 할 수 있고요. 근데 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무슨 뭐 신경외과라던가 흉부외과 같이 아예 이제 없는 과들은 1년차는 8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윗년차들은 아예 그 캡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뭐 그냥 그러니까 잠깐만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알지만 현재 지금 일반적인 임상과의 레지던트들의 근무 시간은 1년차의 경우에는 주당 몇 시간으로 보통 한 추정하고 있죠? 110에서 20시간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120시간. 예, 4년차 같은 경우에는 80시간이 넘지 않는 걸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20시간 1년차는 일하고 연차가 올라가면서 좀 줄어서 4년차는 뭐 80시간이 채 안 되는 80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원래 일반인들은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지금. 그렇죠. 하여튼 80시간이 채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담을 지금 이거를 모두가 이제 8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조치를 취했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전국의 병원이 마비가 되니까 순차적으로 올해는 인턴하고 1년차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2년차까지, 그 다음에 3년차까지 이렇게 해서 4년에 걸쳐서 한다. 요거라는 거죠, 지금 정부의 맞습니다. 방법이. 근데 당장 이번 3월 1일 날, 새로 2년차, 3년차를 시작하는 이 선배 전공의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는, 억울한. 억울한 거죠. 난 인턴 1년차 때 120시간 일했는데, 이제 2년차, 3년차가 돼서 조금 한 90시간으로 좀 줄어볼까 하는데 또 100시간 넘게 일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건 1년차보다 2년차가 더 많이 일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당 80시간 근무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실 주당 80시간 근무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의사 인력이 이제 지금보다 분명히 이제 부족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 뭐 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나눠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 안에서 이제 돌려막는 형식이라면은 분명히 피해자가 생기고 아니면 그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일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인력을 투입한다는 게 레지던트 TO를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다고 교수나 펠로우 TO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어떤 방법이 있겠냐는 거죠. 다른 인력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는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말합니다. 네? 의사를 그러니까, 대체하는 의사 인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계약직 촉탁 의사 이런 뭐, 거를 더 뽑아라 이런 뭐 뜻인가요? 병원 하스피탈리스트나 아니면은 뭐 이제 수련 병원이 아닌 큰 병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병원들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그 레지던트가 아닌 이제 다른 의사들이 어쨌든 병원에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병원들에서는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의 우선순위를 그 더 낮게 두는 거죠. 저희 그 전공의들에 대한 시간을 이제 다른 의사로 대체하는 것을. 그것도 하여튼 맞는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서 잠깐 웃고 계신데 전직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네, 지금은 이제 정 교수가 되셨는데 전공의들의 근무 입장이 바뀌었나요? 그러니까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확 줄여주고 줄여주면 아무래도 윗연차나 뭐 전문의들, 교수들이 할 일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80시간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는 일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대전협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혹이 전공의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어요. 네. 사실은 그 외부에서 물론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거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제 이 기회가 생긴 건데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공의들이 병원과 무슨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수들과 무슨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지금 고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왕에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많이 토론했던 그런 것처럼 이슈를 제기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미국에서 도입되게 된 처음 이유도 사실은 의료사고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네. 환자가 전공의들이 너무 많은 시간의 근무 때문에 혹사당하고 정신이 맑지 못하고 그러다가 잘못 환자가 사고가 생기고 사망하게 되고 이런 일 때문에 전공의들이 혹사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거가 곧 환자를 위한 길이다. 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도 반발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사실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의사들이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병원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 전공의들이 지금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혹사당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뭔가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그거에 있어서는 병원도 전공의도 교수도 서로 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공동 전선을 만들어서 정부에게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하고 국민을 설득할 부분이 있다면 설득을 하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야지만이 이게 이 호기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잘못하면 이 호기를 그냥 놓치고 그럼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걱정이에요. 예. 병원장, 병원 측, 병원협회 이런 데가 전공의들하고 같이 정부랑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정부는 빠져 있고 병원 경영자들하고 전공의들이 서로 싸우는 형국이 그런 거죠 지금. 저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지금 저희는 일단 복지부 대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저희가 의결을 할 때 임총에서 의결을 할 때 먼저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그 조항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를
수정을 요구할 것이냐, 전면 거부를 할 것이냐. 여기서는 이제 수정을 요구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어떤 그 법 조항으로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게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진 단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황에서 3월 1일 날 아무런 그 추가적인 도움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뭐 꼭 돈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서 좀 더 그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좀 더 양해를 구하는 그런 분위기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전공의들이 반발감이 좀 안 생기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일방적으로 시켰구나. 또 늘 그렇듯이.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그 협의체에서 협의될 때 이제 복지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 그 80시간을 비롯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을 했고, 병협에서는 꾸준하게 반대를 해왔고, 뭐 그 전공협의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굉장히 그걸 좋아했는데, 결국은 이게 4월 달에 발표가 될 때 법제화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될 때는 법제화를 하지 않고 그 병협 신임평가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표준 그 수련 환경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걸 각 병원에서 보낸 다음에 병원의 사정에 맞게 그것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전공의 TO에 영향을 주겠다. 네.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복지부에서 10월 달에 이걸 전격 그 고시 개정에 넣어버린 거죠. 그래 버리면 복지부 입장에서는 사실 여태까지 현안을 맡겼던 그 위임했던 기관에서 제시했던 방법을 그대로 고시에 넣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병협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자기네가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할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왜냐면은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으면은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겠다. 이게 전부거든요. 다른 중간적인 어떤 페널티라던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게 전혀 없고, 단순히 만들어서 제출하기만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각 병원으로 해서 내라. 일단 해서 내라. 그 다음에 페널티 주는 부분은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거를 각 병원으로 하라고 한 다음에 2014년도에 어떤 그 평가를 하는데 뭐 50%의 병원이 지키지 못했다. 그럼 페널티를 어떻게 해주겠냐.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있으나 마나한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병원에서 이런 그 하다를 받았을 때 병원들에서도 어떤 자원 투입이나 이런 걸 뭐 노력하는 병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각 과로 이제 알아서 좀 당직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각 과에서는 이제 치프한테 이제 알아서 당직표를 만들어라. 네가 당직을 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 전공의들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또 히스토리가 네. 왜 그럼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그 병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단체보다 훨씬 더 이제 영향력이 있는 병협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거 법제화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느냐. 이제 이건 뭐 공식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인턴제 폐지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이슈가 또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갔지만, 그리고 전공의 TO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인턴 레지던트의 어떤 그 근무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버리는 그런, 뭐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전공의들 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쁜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물론 인턴제 폐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과에서 추진했었던 간호인력 개편안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간호인력에 대한 어떤 그 상승적인 그런 부분, 간호조무사가 이제 간호사가 될 수 있고, 또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가 이제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짜맞춰서 갖고 있다는 인상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전공의들이 부족한 이제 그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PA라는 의사가 아닌 인력으로 메꾸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는데, PA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전공의 협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PA가 하는 역할이 전공의들이 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뭐 추후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악 영향을 끼친다면 이제 저희가 그것을 찬성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바로 1년차가 된 의사인 전공의보다 한 5년, 10년 같이 교수님과 수술한 PA가 훨씬 손발이 잘 맞을 수가 있는 게 사실적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전공의들 지원이 적은 뭐 그런 과에서는 당연히 더 오래전부터 PA들과 손을 맞춰왔을 텐데 그런 과에서는 전공의들이 가봤자 오히려 그런 배워야 되는 프로시저라던가 수술 같은 거에서는 더 밀려버린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전공의는 어차피 4년 있다 바뀌어버릴 테니까. 그럼 그런 비인기과들은 더 악순환을 돌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정립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PA가 합법화가 돼버리면은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배우는 것도 문제고 나갔다가 전문의가 된 다음에 너무 말이 길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원론적인 얘기죠. 전 괜찮아요. 김변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공의협의장 전 한 분이 그때 뭐 거가지고 제주도에서 사건 하나 벌어졌는데 맞습니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게 무죄가 나왔다기보다는 그 네. 병원장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PA는 PA에 대해서 문제 이제 냈죠. 문제를 예. 이제 네. 시켰는데 PA가 뭔지 설명은 지금 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나요? PA 한 번도 안 했죠. 이거 듣는 분들은 다 듣는 분들은 다 알아요? 예. 아니야, 모르시는 모르는 분은 분들. 벌써 다른 데 틀으셨겠죠. 뭐. 네. 피지션 어시스턴트죠. 피지션 네. 어시스턴트. 크게 나누면 PA가 있고 NP가 있고 지금 제도가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피지션 어시스턴트라는 네. 개념이 있고 네. 널스 프랙티셔너 네. 널스인데 지금 뭐 상당히 전문 간호사가 네, 전문 간호사가 NP고. 이제 전공의 역할들을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래요. 말을 꺼낸 게 잘못이죠. 저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제도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거를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리스크로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라고 던져놓는 네. 다들 이렇게 분산을 해서 서로 그 로드를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직접 하는 뭐 전공의도 그렇고 이게 조금씩 분담을 하면 좋은데 결국에는 니네가 얘기한 놈이 니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네. 것의 정상화에는 동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조금 더 손해볼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럼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지금 전공의 얘기는 손해는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분담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딴 사람들이 병원들이 지금 손해를 그 병원이 전공의들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본다는 이게 거죠. 이제 워낙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 드린 근데 것처럼 병원도 그래서 어려워서 그 부담을 다 가질 수가 없다니까 근데 정부가 안 저희가 도와주면. 하는 말은 거기에다 대고 저희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들도 여러 가지 이제 저수가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즘 뭐 영상수가도 깎이고 있고 뭐 3대 비급여도 뭐 이렇게 급여화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80시간 넘게 100시간 넘게 일하는 이런 비인권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하는 게 병원에서 그렇게 가장 낮은 우선순위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싸워달라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사실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소위 얘기해서 상층부에서 협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부하고 병원협회 또는 의학회 어쨌든 그게 이 네 개가 지금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협상을 어떻게든 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전문의를 고용하는 제도 이게 너무 지나치게 지금도 사실은 있지만 PA나 NP를 지나치게 활성화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 것 미국만 해도 이 하스피탈리스트 병원의 전문의 내과 전문의를 마치고 병원에 취직해서 전공의와 같이 입원 환자를 케어하는 입원 환자만 보죠. 그 예, 사람들은. 입원 환자만 보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당직도 쓰고 예, 전공의하고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당연히 페이는 상당하죠. 전공의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또 그렇게 하스피탈리스트를 운영해야만 제대로 된 수가로 보존을 해줘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 돈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 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스피탈리스트가 뭐 5만 명인가 뭐 굉장히 많은 수의 고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그렇게 전문의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했을 때 진료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환자를 위한 거 아니에요?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런 점들을 부각을 해서 지금 이게 호기인데 이 네. 상황에서 그거를 제도를 우리나라도 뭔가 도입을 하려는 뭔가 모범 사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그 하스피탈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전협은 찬성이시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전공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갈 자리가 더 그렇죠.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강하게
뭔가 요구하거나 저희는 그러진 항상 않아요? 요구를 하죠. 전문의를 뽑아서 해라. 아니 하스피탈리스트 우리말로 용어도 좀 불확실한데 하스피탈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자. 예, 그리고 그런 그거에 그렇게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수가를 뭐 어떻게 뭐 가상을 한다든지 법 강제로 뭐 몇 병상 이상 되면 하스피탈리스트를 몇 명 이상 둬야 된다든지 왜 그 허대석 교수님이나 이런 몇몇 분들이 지금 디테일하게 자꾸 모델도 제시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세게 아니면 의사협회랑 딜을 한번 해보시든가 이번에 의정협의체에서 하스피탈리스트 이런 거를 좀 넣어주면 넣고 뭐가 되면은 우리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거나 뭐. 그래 의사협회는 하기로 해서요. 의사협회는 참 병원 문제에는 관심이 없구나. 또 한 가지는 전공의들이 개별 병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개별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눈치를 굉장히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병원 또는 교수한테.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적어도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활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뭔가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 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연차를 어떻게 바꿀 건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일 황당한 추진안 중에 하나가 1년차하고 인턴부터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 동시에 해야죠. 네. 누가 그걸 4년차부터 하면 안 돼요? 4년차부터? 그러면 그 다음 해 못하는 거예요? 4년차는 협회에서 제시하는 게 그래서 4년차부터 내려오는 거를 일단 하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건 왜 안 돼요? 그거를 보면은 4년차부터 내려가면은 1년차부터 올라오는 사람이랑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똑같거든요. 지금 거랑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동시에 해야 되겠구나. 모든 연차가 동시에 80시간 또는 지금 80 플러스 8 해서 88시간으로 뭐 하자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당직 스케줄을 짜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 분명히 3년차, 4년차들이 불만이 생길 건데 동시에 해도 불만이 생기겠군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저희 박쌤이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제도는 도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사실 그걸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필요하면 PA도 넣고 필요하면 하스피탈리스트도 넣고 해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전공의랑 교수랑 병원이랑 만나서 해보고 안 되는 부분들은 협회를 통해서 정부에 자꾸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시국 얘기할 때는 솔직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분들이 대전협 전현직 회장들인데 뭐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 얘기하니까 다 회장님들 같아요. 막 말도 그렇죠. 되게 잘하고 이쪽 전공이시니까 굉장히 조리 있고 많이 알고 그러시네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아까 세 가지 이슈 중에 하나인 유급 문제는 좀 짧게 제일 중요한 거 좀 청취자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문제는 임총에서도 이제 가장 짧게 지나갔고요. 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급 문제는 그 조항을 보면은 이제 연차별로 수련한 걸 평가를 하고 이제 그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 수련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그 연차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첫째로. 왜냐하면은 어쨌든 죽을동 살동 1년 동안 내가 그런 고생을 했는데 그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로 써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걸 뭐 그냥 일단 일견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평가를 해서 다시 수련하게 한다는 건 사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유급이라는 게 전공들이 많이 지금도 그 공공연히 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그 의협이 정부랑 투쟁을 하는 이 시점에서 써놓는다는 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더 막는 어떤 수단으로 된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설이 있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이 전공의를 평가해서 수련을 다시 받게 한다는 거는 전공의들은 이제 굉장히 힘든 기간이기 때문에 빨리 이 기간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마치 군대에서 3년을 기다리듯이. 네. 근데 어떤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병원이나 그런 환경에서 뭐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당하게 자기가 이거에 희생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라고는 인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다른 두 가지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했었던 거고요. 전문의 시험을 4년 마치고 한 번 보지 않고 중간에 한 번이나 혹은 2번 정도 더 짧게 나누어서 보는 그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세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전문의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4년차 때로 몰아져 있기 때문에 1, 2, 3년차 때 수련보다는 노동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게 지배적이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의학회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계속 이렇게 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급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의 원래 취지는 그 노동에 가까운 거를 좀 더 교육에 가깝도록 좀 옮기고 뭔가 중간중간에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하고 해서 결국 수련의 질을 높이고 뭐 그쵸. 배출되는 전문의의 수준을 더 높이자라는 좋은 취지란 말이에요. 김대중 교수님 그 취지 자체는 그리고 이 유급제도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반발을 사고 있는 게 사실인데 유급 우리 학생 때 유급 학생 하면 때부터 아주 싫어하는. 예, F를 맞고 1년 다시 다닌다는 게 엄청나게 페인풀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원래 취지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생뚱맞은 건데 사실은 유급제도라는 표현이 뭐라고 근데,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어떤 병원도 사실은 유급시킬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 누구를 하나 유급을 시키면 그 병원에 당연히 전공의 지원이 그 다음에는 끊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SNS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의사소통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부당하게 행여 유급이 벌어진다 이런 거라면 물론 개인적으로 소송을 거는 것뿐만 아니고 김변이 맡아야겠네. 예, 이거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는데 다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공의가 이제 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을 받는 수련을 받는 그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도 지금 대폭 줄여서 80시간 이상은 못 가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만큼 물론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공부를 하라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게 된다면 1년차, 2년차, 3년차 때 각각 연차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거를 표준화하고 그 내용들을 그 연차에서 꼭 이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1년차 말에 평가를 해서 이 친구는 잘했다. 그러면 2년차를 넘어가는 거고 2년차 또 잘 이수했다. 그럼 3년차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급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1년차로서 해야 될 예를 들면 100가지를 이렇게 쭉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터무니없이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전공의가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파가지고 몇 달을 쉬어버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네. 또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조금 한마디로 저질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개인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까지도 계속해서 2년차, 3년차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이 시스템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공의와 교수는 사실 굉장히 좀 시각 차이는 있어요. 무조건 다 올려주자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아프다거나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수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의 교육 자체가 안 된 거를 저희가 무조건 시간만 있으면 지나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예를 들면 3년차 때 채워야 되는 뭐 내시경 케이스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전공의의 원인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공의에게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만 그 병원에서 전공의의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한테 뭐 야간 당직만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거는 수련 기관의 문제거든요. 근데 수련 기관에 대한 어떤 페널티에 대한 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전공의를 뭐 다시 하게 한다, 유급시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시기적으로 사실 맞지 않습니다. 사실. 네. 지금 요 부분만 들으신 분은 이게 지금 전공의 대표와 교수 대표가 지금 뭔가 백분 토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잠깐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요즘 같은 시국에 하는 거는 왠지 니네 자꾸
데모하면은 이 유급제도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 강력하게. 뭐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있다는 말씀. 지금 사실 이 유급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유명세를 탄 거는 이제 그 어느 병원 교수님, 그러니까 의학회에서 이제 그 수련이랑 관련된 보직을 맡고 계신 어느 교수님께서 각 병원 수련교육 선생님들께 그 설문지를 돌린 게 이제 인터넷에 이제 뜨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이제 조항 내에는 유급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시 수련하게 한다 이런 건데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전공 유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유급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렸고 두 번째 두 항목이었는데 두 번째 항목은 전공의가 유급할 시에 급여를 어떻게 줘야 되냐 100% 준다 무급으로 한다 뭐 일부만 준다 이게 굉장히 인터넷을 돌면서 굉장히 큰 그런 쪽의 유급의 어떤 또 괴담이 됐네요. 괴담. 올가배는 이제 괴담이긴 한데 그게 굉장히 논리적인 괴담이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과 어떤 그런 내용과 뭐 이런 거가 같이 짜맞춰 들어가면서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거죠. 그렇죠. 그런 발상을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요. 아니 일단 월급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한, 너무 많이 나가는 무급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무급이라는 게 실제 병원에서 뭐 무급 펠로우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의사가 음주 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수술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 운전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전공의들이 우리 다 알잖아요. 졸음 운전, 졸음 진료, 졸음 수술 심지어 많이들 합니다.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없애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전공의들만 나서서 요구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좀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께서 이거는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사람들을 뭔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이런 좀 인식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개념 의료 책에 나와 있나요? 그런 책에도 좀 나오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오늘도 또 개념 의료 한마디 하고 가야죠. 네. 매주 한 번씩은 책 제목을 언급하는 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대중 교수, 장성인 회장과 함께 2000년, 2014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편집을 잘 해봐도 아마 2시간은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2000년과 2014년 비슷한 점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0년보다는 덜 페인풀하게 2014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켜봐야죠. 뭐. 네. 그러면 이제 함께 해주신 우리 김대중 교수님, 그다음 장성인 회장님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2014년 아주 정말 의사들이 좀 진료실에서만 안주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의료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 큰 토론의 장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누구도 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뭔가 하나라도 좀 얻어 나가고 개선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너무 재밌는 토론을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장성인 14년 후배한테 딱 한마디만 대전협 회장 선배로서 이거는 좀 해봐라 뭐 이런 거 조언해 주실 거 있나요 혹시? 아까 사퇴 얘기를 하셨는데 사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비대위는 투쟁은 비대위한테 맡기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대전협을 할 생각을 할 때 전공의들의 그런 어떤 처우나 이런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고 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장 회장님이 맡고 예, 대정부 투쟁 뭐 이런 부분은 의협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쟁체를 하나 만들어서 예, 맡기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장 회장님께서 멘토로서 또 김 교수님한테 좀 가끔 자문을 그래요. 아까 명함 구해야겠습니다. 주고받았으니까 오늘 예. 처음 두 분이 만나신 건데 네. 예,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장 회장님 또 김대중 교수님 그 성함은 제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뵌 거는 처음인데 2000년도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올해 이 일과 관련해서. 근데 정말 약간 더 객관적인 느낌으로 이제 들은 거는 이제 굉장히 지금이 처음인 것 같고, 사태는 사실, 3월 1일까지 이번 건이 해결이 되면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히구라 마칠 시간입니다. 히구라에 대한 청취 소감은 청년회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있는 청년회사 라디오 계정 혹은 팟빵 아이튠즈 등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로 1666-1895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쁜 PD 송수연 기자, 예쁜 작가 김은영 기자였습니다. 네, 여기서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1월 24일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1월 31일인 금요일인데요. 아시다시피 설 연휴입니다. 히포크라테스도 한 주 쉬고 2월 7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